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서 소연이 막장 황제 소복원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세운 꼭두각시 황제 화제에게 선양을 받아 황제에 오른 것을 말씀드렸죠. 소연이 세운 나라를 양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연을 역사에서는 양무제라고 칭합니다. 폭군이었던 소복원의 아들인 소보이는 양무제에게 숙청당할까봐 목숨을 건 탈출을 강행해 북위로 도망칩니다. 이 소보이는 북위의 수도 낙양에 가서 애골 앞에 엎드려서 복수를 청합니다. 북위 황제한테 복수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유송이 망한 후에 황족 유창도 그랬었는데 소보인도 역시 북위에게 복수를 부탁하게 됩니다. 북위는 다음 해인 504년 어수선한 양나라를 침공합니다. 황족 원징이 종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원징 보이시죠? 원징이 이 종리 방향으로 진군합니다. 이에 양무제는 장군 장해소를 출진시켜 북위를 막도록 합니다. 장해소, 원징은 선봉장 유사조를 보내서 장해소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유사조하고 이 장해소가 이곳 소양에서 맞붙거든요. 여기서 북위가 대승을 거두어서 양나라 장수 장해소를 비롯한 10여 명의 장수들이 포로가 되고 병사들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장수 10여 명이 포로가 된 것은 심대한 타격이죠. 그리고 북위는 예전에 공격했다가 함락시키지 못한 이곳 의양을 공격합니다. 양나라에서는 왕승병과 조경종이 이 의양을 구원하기 위해 출진합니다. 왕승병이 2만 군사로 앞장서고 조경종이 1만 군사로 뒤를 이어주면서 진격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왕승병이 의양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이곳 번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마 번성을 지키고 있던 원령이 어그로를 좀 끌었겠죠. 원령은 이 번성 앞에서 왕승병을 박살냅니다. 이때 포로로 잡거나 죽인 적군의 수가 4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서전에서부터 양나라 군대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죠. 두 나라는 촉지역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자, 이 노란색 표시가 북위 땅이고 이 지역이 양나라 지역입니다. 자, 형만이 이 한중을 치거든요. 이 장안에서 이 한중을 치려면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곳이 전부 산맥이거든요. 형만이 이 좁은 산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이 한중을 칩니다. 그리고 이 한중을 점령해버리죠. 그러자 양나라 장수 공릉이 이곳 시망을 지키게 됩니다. 노방달은 이곳 검각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 검은색 표시가 검각이거든요. 이것을 본 형만이 부장 왕족을 보내서 공격하게 합니다. 왕족은 이곳 시망을 공격해서 격파하고 또 나아가서 이곳 검각을 칩니다. 이 검각은 요새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왕족이 검각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자, 이 검각이 얼마나 요새냐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이 사진이 검각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있고 이곳에 관문을 설치한 겁니다. 이 통로가 엄청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만 대군이 들이쳐도 실제로 공격하는 수는 소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교양 프로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것을 즐겨 시청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 검각을 방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진짜 험난하더라고요. 야, 저길 어떻게 뚫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산 사이에 검 하나를 꽂은 것 같다고 해서 검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만큼 좁고 험난한 곳이 되겠죠. 당나라 때 천재 시인 이백, 우리나라에서는 이태백으로 더 유명하죠. 이백의 고향이 바로 촉지역입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촉도난이란 시가 있죠. 촉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촉으로 가는 길은 하늘을 오르기보다 어려워라. 자, 그만큼 이 검각을 함락시키기가 진짜 어려운데 양나라가 얼마나 방어를 못했으면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까? 시망에서 패한 공릉은 이곳 제동으로 도망쳐서 여기서 수비하게 되거든요. 이 검각을 함락시킨 이 왕족이 이 제동을 또 공격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왕족이 승리하거든요. 이로 인해 이곳 양주 전체가 북위의 손에 넘어갑니다. 양주가 동서 700리이고 남북으로는 천리거든요. 이것을 양나라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곳이 양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양주는 서북 지역, 즉 삼국지에서 마초가 다스리던 그 양주가 아닙니다. 한자가 서로 틀리죠. 지금의 양주는 촉의 입구 지역으로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한자가 서로 틀린 거죠. 자, 이 양주의 양자는 양나라와 한자가 똑같습니다. 원래는 량이죠. 량인데 두음 법칙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주 밑에 성도를 중심으로 한 촉지역 남부는 기존대로 익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의 북쪽은 량주가 되고 남쪽은 익주가 되는 겁니다. 제동까지 점령한 왕족은 이곳 부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촉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항복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고 하죠. 이에 형만이 양나라의 촉지역을 완전히 정벌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황제, 원각이 받아들이지 않죠.
이때 북이는 명군 효문제가 죽고 그 아들 선무제 시기였습니다. 선무제는 형만의 이런 건의를 듣지 않고 진격을 멈추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찬 것입니다. 자치통감에서는 이 선무제 시기 때부터 북이의 정치가 혼란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선무제가 훌륭한 주군은 아니었던 거죠. 반면 양무제도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순 없죠. 결국 북이 정벌군을 대대적으로 일으킵니다. 동생 소갱을 도덕북토 제군사, 즉 북쪽 영토를 정벌하는 모든 군사를 감독하는 도독으로 삼아서 출진시킵니다. 소갱은 북상하여 수양 근처의 낙구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또 양나라 장수 왕무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북이의 양성을 침략하고 만족들을 설득해서 북이에게 대항하도록 시킵니다. 자, 이 양나라 왕무가 이 양성을 쳐서 함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곳 상기슭, 여기 산 보이시죠? 이 상기슭에 사는 이 만족들과 연합해서 대항합니다. 또 왕무는 하남성을 기습하여 또 이곳까지 점령합니다. 그러자 북위에서는 용장 양대한을 시켜서 왕무를 치도록 합니다. 양대한의 공격을 받은 양무는 적의 기세에 당황하여 도망칩니다. 양무가 이 하남성에서 패해서 이렇게 슝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양대한이 아니죠. 양대한이 군사를 휘몰아서 이 한수 지역까지 양무를 쫓아갑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한수거든요. 양대한은 결국 한수 근처의 양나라 5개 성을 뽑아버립니다. 이곳 한수 근처에 여기저기 양나라 성들이 있었겠죠. 이런 성들 중에 5곳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한편 양나라 장수 위에는 북위에게 빼앗긴 소연을 공격합니다. 원래 소연하고 합비가 양나라 땅이었는데 언제 빼앗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 이곳 소연에서 이 장강만 건너면 바로 건강이죠. 그러므로 양무제 입장에서는 이 소연을 반드시 탈환해야 했습니다. 당시 위에가 장강을 건너서 소현 근처에서 이렇게 목책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목책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연에 있던 북이 군사들이 성을 나와서 이 목책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본 위에도 맞받아치려고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부장들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목책을 순시하러 나와서 싸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는 만약 적군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면 오히려 아군이 불리했을 텐데 지금 성 밖으로 나왔으므로 승리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만일 저들을 깨뜨리면 성은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부장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위에는 부절을 잡으면서 이 부절은 황제께서 주신 것인데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결국 위에는 이 북이 군대를 바람같이 공격해서 깨뜨려 버립니다. 또 소연마저 함락시키게 되죠. 위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세를 몰아 합비를 공격합니다. 근데 북이 장수 양명운이 5만 군사를 이끌고 갑자기 도착하죠. 위의 부장들이 놀라서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위에는 사신이 오고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 구원병이 도착하겠냐며 거부를 합니다. 또 전쟁은 기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북이를 급히 공격합니다. 위에가 급하게 양영운을 치는 거죠. 양영운의 군대는 저돌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위에의 공격에 의해 크게 무너집니다. 위에가 병사들을 큰 전함에 태우고 합비성을 공격합니다. 자, 당시 합비 근처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강줄기가 흘러서 이 소호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곳 소호. 그래서 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여러 대의 큰 전함에 병사들을 가득 채우고 성을 공격합니다. 배 위에서 합비성을 향하여 강한 쇠뇌를 퍼붓습니다. 결국 합비를 지키던 장수 두원윤이 쇠뇌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자, 이렇게 죽는 거죠. 대장이 죽으니 성 안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합비성이 함락됩니다. 이때 죽은 북이 병사가 10,000명을 넘었고 잡은 소와 양의 숫자가 또한 10,000을 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위에의 몸이 말랐다고 합니다. 깡마른 체격인 거죠. 전투 때도 말 대신 수레를 타고 지휘했다고 하죠. 하지만 용기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었으며 병사들이 다투듯이 그에게 몰렸다고 합니다. 한편 양무제의 명령으로 대군을 이끌고 북상했던 소갱은 이곳 낙구에서 북이를 상대로 작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소갱이 직접 싸운 것은 아니고 소갱의 선봉장이 싸워서 승리를 한 겁니다. 소갱의 부장들이 승리한 기세로 북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갱은 겁이 많아서 주저주저합니다. 북위에서는 촉지역에 대한 공을 세운 형만을 출진시킵니다. 자, 여기 형만 보이시죠? 그리고 당시 수양을 지키고 있던 이 원영에게 형만과 같이 이 소갱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소갱은 북이가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회의를 열고 후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후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소갱의 이런 마음을 헤아린 부장 여승진은 아부하면서 물러나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이 심하게 반발하죠. 황제께서 북방을 평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찌 후퇴를 논하냐면서 여승진의 목을 베고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갱은 오히려 진격을 주장하면 목을 베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북이 장수들은 이런 소갱에게 여자 머리 장식품을 보내면서 위에는 두렵지만 여자 같은 소갱과 여승진은 두렵지 않다고 놀립니다. 북이 장수들이 선물을 줬다기에 딱 펼쳐보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사용하는 장식품인 거죠. 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지만 소갱은 이런 수치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이때가 장마 기간이었는지 밤중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에 군중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러자 소갱은 기병 몇 명만 데리고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후다닥 도망치는 거죠. 장수와 병사들이 총대장 소갱을 찾았는데 안 보이거든요. 결국 전부 다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폭풍우 속에서 도망치다가 부상병들과 늙은 병사들이 매우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부기장수 원영은 이 승리의 기세를 타고 이곳 마두를 공격하여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종리로 진격하여 이곳 종리를 포위해버립니다. 이것을 본 형만이 종리 공격을 반대합니다. 선무제에게 표문을 올려서 종리성을 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된 전투로 병사들이 많이 지쳐있고 양나라가 성을 잘 지키는 데다가 종리가 험준한 곳이라는 게 그 이유였죠. 선무제는 이런 형만에게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형만은 다시 표를 올려 반대하거든요. 이에 화가 난 선무제는 형만을 불러들이고 남제의 황족이었던 소보인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양나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소보인에게는 땡큐죠. 한편 양무제는 20만 대군을 일으키고 조경종을 총대장으로 삼아 종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양대한과 원영이 종리성에 맹공을 퍼붓습니다. 원영은 남쪽 언덕을 점거한 채 성을 공격하고 양대한은 북쪽 언덕을 점거한 채 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종리성을 방어하는 책임자는 이 창의지였습니다. 북이 기병들은 혹독하게 보병들을 재촉해서 종리성 둘레에 있는 해자를 메우게 합니다. 병사들이 수레에 흙을 실어서 해자를 메우고 난 뒤에 몸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뒤를 이은 병사들이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앞선 병사들을 흙과 함께 덮어버리니 순식간에 해자가 메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자를 메우는 병사가 수레에 흙을 싣고 달려가서 해자에 흙을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뒤이어서 오던 병사들이 흙으로 앞선 병사들과 함께 해자에 묻어버린 거죠. 전쟁은 참 잔혹하죠. 애꿎은 병사들만 해자 안에서 흙으로 생매장 당한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해자를 메운 겁니다. 또 북의 군사들은 충차를 대거 사용하여 성을 공격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게 충차입니다. 자, 이 수레 같은 거 안에 있는 이거 길다란 나무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요 앞에 있는 뾰족한 부분이 성을 박살내는 거죠. 성벽을 뚫거나 성문을 뚫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충차 공격으로 성벽이 허물어지자 상의진은 진흙을 이용하여 성벽을 떼웠다고 합니다. 자, 북이 병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종리성을 때리거든요. 개떼처럼 성을 공격하는데 물러나는 병사들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공격했는데 죽고 다친 북의 병사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죠. 이것을 영화로 찍어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북이 황제 선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아차 싶었는지 군대를 후퇴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원영이 표문을 올려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반면 양무제는 명장 위에를 파견하여 조경종의 통제를 받으면서 종리성을 구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로 조경종에게는 편지를 보내 위에를 정중하게 대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조경종이 이렇게 종리를 구원하러 가고 위에도 북상하죠. 조경종은 위에를 질투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대우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무제는 기뻐하죠. 두 장수가 화목하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조경종은 수영을 잘하는 병사를 시켜서 물속으로 잠입하게 하여 종리성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병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거죠. 그러자 성 안의 병사들이 용기 백배했다고 합니다. 이때 양대한이 북위의 군대에서 가장 용맹했거든요. 자, 보이시죠, 양대한? 이 양대한이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위에를 공격합니다. 위에는 수많은 수레들을 군사 앞에 쭉 배열시키고 강로 2,000발을 일시에 발사합니다. 이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수레를 잔뜩 배치해 놓은 거죠. 근데 양대한이 이곳을 기병으로 돌격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레 뒤에 있었던 강노병들이 화살을 마구 퍼붓는 거죠. 강력한 쇠뇌입니다. 이 강로에 맞아 죽은 부기병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양대한도 팔이 화살에 관통당하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양대한은 결국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납니다. 양대한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영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위해를 공격합니다. 위해는 수레를 타고 직접 지휘하면서 원영과 혈전을 벌입니다. 원영은 위해가 만만치 않자 결국 군사를 뒤로 물립니다. 당시 부기 군대는 이 회수에 다리를 여러 개 설치했거든요. 이 다리를 통해서 군량을 보급하기도 하고 군대를 물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조경종과 위해가 이 다리들을 공격해서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또 부장 풍도군을 보내서 부기의 군대에 맹공을 가합니다. 이때 양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결국 부기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죠. 부기가 세웠던 보루들도 전부 무너집니다. 부기 병사들은 급히 도망가다가 회수에 빠져 죽거나 팔에 죽은 자가 1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회수 근처 백여리에 시체가 깔리고 획득한 전리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종리성에서 농성하던 창의진은 너무 기뻐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창의지와 조경종, 위에 이 세 명은 전쟁이 끝나고 거액의 도박을 하거든요. 창의진은 자기를 구원해준 조경종과 위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 져줬다고 합니다. 조경종과 위에가 큰 돈을 따도록 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종리정투에서는 부기가 크게 패하게 되고 이 죄로 양대한은 패출되어 일반 병졸로 격하됩니다. 장군이었던 양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러나 훗날 다시 장군으로 복직되긴 합니다. 이 양대한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불쌍한 면이 있거든요. 대단한 장군이지만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기를 이야기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같은 경우는 전투에 패배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조정 내부에서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기 조정에서는 고구려 사람인 이 고조가 권력을 잡고 전횡을 일삼았거든요. 그로 인해 부귀의 정치가 혼란해집니다. 고구려 간신도 그 맛이 참 매운가 봅니다. 이로 인해 변방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또 부귀 선무제가 불교에 너무 빠져버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불교가 부흥하면 돈이 항상 많이 들죠. 거대한 절을 짓고 또 이와 같은 거대한 황금불상을 많이 만들죠. 수도였던 낙양에는 서역에서 온 외국 승려만 3,000명이 넘었고 선무제는 그들을 위해 1,000개의 방이 있는 절을 만들어서 거주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 승려를 위한 복지 혜택을 끝내주게 한 겁니다. 이로 인해 북위에서는 불교가 대대적으로 유행하여 전국에 무려 13,000개의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한편 양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무제가 황족과 귀족들에게는 관대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는 엄격한 정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했나 봅니다. 한 번은 양무제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려고 야외로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노인이 길을 딱 막고 양무제에게 정치에 대해 직언을 합니다. 폐하께서는 백성들에겐 가혹하시고 귀족들은 품어주시니 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확실히 양무제가 도량이 넓긴 합니다. 황제의 길을 가로막고 이런 충고를 하면 보통 황제 같으면 그냥 매질하거나 심하면 죽이기도 하겠죠. 양무제는 이 노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조서를 내려서 죄 지은 백성이라도 노역할 때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양무제의 사고뭉치 동생 소갱은 사치스러워서 재물 모으기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개인 창고가 100개가 넘었거든요. 각 창고마다 문의 자물쇠를 아주 단단히 채워놨거든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무기를 숨겨두었다고 생각하여 양무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양무제는 일행을 이끌고 소갱의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즐깁니다. 양무제가 갑자기 소갱에게 창고를 좀 봐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소갱은 자기가 뇌물 받은 것이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표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양무제가 동생의 표정을 보고 더 의심을 하여 측근들과 함께 바로 창고로 갑니다. 창고를 일일이 검사해 보니까 무기는 없고 전부 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양무제는 함께 온 일행과 함께 손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돈을 세어보니까 돈만 3억 만냥이 넘었고 각종 옷감과 자파가 가득한 겁니다. 소갱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소연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동생아, 네 재산이 참 대단하구나. 양무제는 동생이 무기를 감추고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안심이 된 것이죠. 하지만 사마광은 이를 두고 비판합니다. 소갱이 전쟁터에서 대군을 뒤엎어버리고 도망쳤고 뇌물로 재산을 축적한 것, 그것 외에 각종 불법이 죽을 죄인데도 용서해 주었다고 말이죠. 형제간의 우애는 좋았지만 황제로서의 법도는 잃어버렸다고 비판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명장 위해가 병사하게 됩니다. 당시 양무제도 북이 황제들처럼 불교를 깊이 믿었거든요. 이로 인해 당시 관리들과 백성들이 대부분 불교에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만이 불교를 믿지 않고 원래대로 생활했다고 하죠. 양무제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소갱의 아들 소정덕을 아들로 삼습니다. 입양을 한 거죠. 그 후 양무제가 황제에 오르자 소정덕은 자기가 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양무제에게 아들 소통이 떡하니 태어납니다. 이에 양무제는 소정덕을 다시 동생 소갱에게로 보냅니다. 대신 서풍우라는 제후로 삼아줍니다. 섭섭하지 않게 챙겨준 거죠. 하지만 소정덕은 화가 풀리지 않고 원망하다가 얼마 후 북위로 도망가서 스스로 폐위된 태자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남제의 황족이었던 소보인이 소정덕의 거짓말을 알아차립니다. 차라리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북위에서는 소정덕을 죽이진 않았지만 야박하게 대우합니다. 자기 예상과 달리 존중받지 못했던 소정덕은 후회하고 다시 양나라로 도망칠 것을 꾸밉니다. 어떤 아이를 죽이고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장례를 핑계로 밖에 나가는 척 하면서 양나라로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양무제는 다시 돌아온 조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면서 받아주고 그의 봉작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소정덕은 돌아온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의 제사를 약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양무제는 계속 그를 용서해줍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제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바로 친인척이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하는 겁니다. 이걸 좋게 말하면 도량이 넓은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죠. 이것은 추후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양나라가 외부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일이 생깁니다. 북위의 황족인 원법생이 두려운 마음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법승은 당시 조정의 권신인 같은 황족인 원차에게 아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원차가 점점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황제의 어머니 호태우를 유폐시키는 등 막 나가는 거죠. 원법승은 원차가 무너지는 날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팽성에서 반란을 일으켜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서신을 양나라에게 보내 팽성을 바치고 항복을 합니다. 양무제는 장군 진경지를 보내서 팽성을 접수합니다. 북위는 이렇듯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또 그 후로부터 몇 년 뒤에 양나라 황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종이 남제의 폭군이었던 소복원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북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양무제가 소복원을 공격하여 죽인 후에 소복원의 첩들을 자기 첩으로 삼았거든요. 그 중에 오수곤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수곤은 양무제의 첩이 된 후 7개월 만에 아들 소종을 낳습니다. 보통 아이는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7개월 만에 태어나니까 전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아기는 폭군 소복원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수곤에 대한 양무제의 사랑이 식게 됩니다. 그러자 오수곤은 이를 원망하면서 아들 소종에게 은밀히 말하죠. 너는 남제의 황제 소복원의 아들이다. 두 모녀가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 뒤로 소종은 밤마다 남몰래 남제의 황제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당시 속설에는 자기 피를 사람 뼈에 떨어뜨렸을 때 그 피가 시체의 뼈에 스며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입증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종은 소복원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소복원의 뼈에 떨어뜨립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자기 피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피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뼈에 스며드는 겁니다. 이로써 그는 자기가 소복원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런 속설을 믿는 것도 웃기지만 남의 피를 가지고 왜 장난쳐? 그 뒤 소정은 매일 모래사장 위에서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도망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양무제에게 외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외지에 부임하게 되면 북위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황족들 중에는 그의 이런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감히 양무제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종은 서주 팽성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팽성 근처에서 북이 군대와 전투를 합니다. 근데 싸우지도 않고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는 낙양에 도착해서 북이 황제를 아련한 후에 바로 소복원을 위한 3년 상복을 입습니다. 애도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도망쳤던 소보인을 숙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펼쳐지네요. 한편 양무제의 아들 중에 소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성격이 거칠고 감정기복이 매우 심했거든요. 이 책은 남서주자서였습니다. 남서주자서의 관청은 경구에 있었습니다. 경구는 현재 진강으로 불립니다. 남경에서 동쪽으로 5, 60k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소륜이 하루는 경구의 시장과 마을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시장에서 생선 파는 장사꾼에게 묻습니다. 이곳 자사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자 생선 파는 사람이 말도 마십시오. 이곳 자사는 성격도 급하고 포악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욕하는 바로 그 자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소륜이 화가 나서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그 뒤로부터 백성들은 거리에서 입을 꾹 닫은 채 서로 눈짓으로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무제는 그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소륜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앙심을 품습니다. 그는 아버지 양무제와 비슷하게 생긴 키 작고 마른 노인을 찾아내서 황제의 복장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을 마구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 노인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폭행을 한 거죠. 양무제는 이런 소륜을 죽이려고 했는데 소륜이 눈물로 용서를 구하자 또 그를 용서하고 관직과 자기만 박탈시킵니다. 자, 양나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한편 권신 원차에 의해 유폐되어 있던 호태우가 기회를 틈타서 다시 권력을 잡고 자기를 유폐시켰던 권신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 호태우, 때로는 영태우라고도 부릅니다. 죽고 나서 시호가 영태우거든요. 북이는 다시 호태우의 세상이 되었으나 그녀는 국정을 농단하면서 북이는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외부 오랑캐들이 또 마구 쳐들어오는 손쓸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에 양무제는 북이의 혼란을 기회로 대대적으로 북벌을 일으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